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밀 체크가 좀 필요한데, 근데 우리 한미 통상 이전에 미일 통상 협상이 타결이 됐으니까 요거부터 좀 살펴보면 대충 이게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좀 제가 의문인 게 양국이 합의문 이거 발표 안 했죠? 예, 공동 성명도 없었고요. 합의문이 따로 발표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 그게 발표문이에요? 그리고 SNS가? 그 후속으로 일본 정부의 성명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으니까 이건 좀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네. 뭐 일본 정부는 게다가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언제 이 공식적인 합의문을 쓸지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쓰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서명하지 않겠다. 잠깐만, 그런 거 합의 안 봤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렇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입장차가 여전히 있어서 문서화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잠깐만, 그러면 용어를 다시 정리. 협상 타결된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서로 동상이몽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언론 지형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 EU와 협상한 거 타결되었다라고 미일 합의와 더붙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미분 하나하나씩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는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해 문서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은 자동차 부분 관세 유예 연장을 두고 정치적 여지를 남기려는 반면이고요. 일본은 주로 대미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그 투자 내용은 좀 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구속력이 덜하다라는 뉘앙스를 펼칩니다.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미국이 발표한 합의 내용과 일본이 발표한 합의 내용이 좀 약간의 온도차 내지 엇나감이 좀 있다 이런 건가요? 예, 일단은 공개된 공통 발표 내용을 보면 대미 일본산 상호 관세율에서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고. 예. 자동차 관세는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하던 25% 추가 관세를 반토막인 12.5%로 낮췄지만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치면 15%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고. 네. 이제 쌀과 농산물 수산시장 개방인데요. 미국 측 주장은 전면 개방시켰다라는 식의 주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에는 일본이 드디어 미국산 쌀을 개방하였다라는데 요거는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1년에 쌀을 한 750만 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그러나 WTO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약 10% 자기 생산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한 77만 톤이에요. 그럼 77만 톤 내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의 주장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77만 톤 내에서 미국 TO를 늘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입량은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보도를 보면 쌀 수입을 70% 정도 늘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그것은 지금 77만 톤 중에 30몇만 톤을 미국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TO를 늘린다는 것은 30만 톤에서 한 50만 톤으로 증산시키는 대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쌀 수입은 감소되는 거죠. 태국에서 수입했대요. 예. 태국에서 수입량이 제일 많았는데 그걸 확 깎아버리고 미국산 대신 미국으로 그걸 대체하는 미국으로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그 쌀 수입량 확대가 아닌 거지 그건.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수출하게 되니까 이건 오케이 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쌤 똑같은 것이죠. 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예요. 네. 예. 야, 연식 나오지 그렇지? 예. 나옵니다. 네. X세대입니다. 예. 일본의 이제 대미 투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더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 중에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아니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토요타가 어느 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돈을 갖다가 묻어두면 미국 정부가 알아서 돈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자기네들이 갖고 네. 10% 일본한테 떼어준다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게 나 처음 봤거든. 아니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융자, 보증, 출자. 이걸 다 합쳐서 5,500달러 얘기하는 거고 지금 90% 가져간다고 하는 건 그중에서 출자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제한적인 겁니다. 네. 예, 요건 조금 우리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미국 측 주장은 야 이제 드디어 일본이 우리에게 일종의 계약금 같은 사이닝 보너스 같은 걸 이번에 만들어줬어. 그게 5,500억 달러야. 이 5,500달러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90%는 우리가 갖고 10%는 일본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너스지. 근데 세상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겠느냐의 이야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 정도의 상식적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과 EU에서도 EU가 미국에다 앞으로 3년 동안 7,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본에 있어서 5,500억 달러는 매우 큰 돈이에요. 일본 국내 총생산의 약 14%. 그러니까 GDP 대비. 근데 여기에서 이 펀드 조성을 누가 하느냐인데 경제재생상 요번에 일본 협상 대표했던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과 일본 무역보험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융자, 정부 보증 뭐 이런 것이고 또 더불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대미 투자액은 18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투자금을 펀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양측의 산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예.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의 지난달 미국의 US 스틸, 미국 제철을 이제 14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발표한 건 2018년도까지 100억 달러를 이제 더 신규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또 다른 기업들이 혹은 이 기업들을 포함해서 5,500억 달러를 메꿀 신규 투자 여력이 있느냐 이거고 일본의 발표 내용 중 재생산의 내용은 일본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기존에 일본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신규다. 라고 하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25%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고요. 두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 소위 이익의 배분 문제예요. 미국 쪽 입장 말씀드렸다시피 90% 우리 거 10%. 근데 일본은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방위비라든지 네. 그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얘기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미국 쌀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위 장비 추가 구매도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은 주장했지만 뭐 보잉사 뭐 비행기 뭐 100대 사주나 이번에. 그러나 일본은 그건 이미 우리는 기획되어 있던 거, 뭐 중기 계획 같이 우리나라처럼 그거에 따라 구매할 건 구매하겠다라는 거라 온도차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방위비나 뭐 주둔 비용 얘기는 없는 거죠 이번에. 예. 그럼 이건 분리해서 접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측은 요번에 소위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패키지들보다 소위 미국에다가 투자액을 많이 늘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겼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뒤에 와서는 디테일은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각자 해석이 좀 맡겨 놓은 것 같다는. 아무튼 통상과 안보는 지금 분리를 시킨 거네요. 결과만 네. 놓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분리는 됐지만 안보 분야의 어떤 쓰나미 같은 압력은 앞으로 미래의 있겠지. 압력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제 9월에 미국의 국가안보 국방전략서, 이걸 이제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정책 문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2차 쓰나미로 좀 남겨두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번에 타결 내용을 보면 일단 양국의 해석의 차이점이 여전히 있고 5,500달러 투자 수익의 분배 비율, 자동차 농산물 시장 개방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보 분야에서 방위 관련된 추가 장비가 어떻게 구매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합의가 문이 없어서 참 이건 미국과 영국은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본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이제 하나의 가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 얘기를 한번 합시다. 2+2 지금 그 협의가 불발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외교 관례를 어긴 거고요. 대한민국의 기재부 장관이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1시간 반 전에 야 미안해 이메일로 통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정부가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저쪽에서의 목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기분 나빠서. 예,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관련된 재무장관이나 상무부 장관이나 미국 무역 대표부들이 지금 우리 관련된 장관들을 매일 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변화가 없고 일본은 이만큼 받아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오지 마. 새로운 걸 가져와. 그런 의미로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또 하나 김 장관 산자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저에 가서 협의를 했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러트닉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에요. 돈 엄청 많다며요. 예, 그래서 뉴욕주에 큰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도 뭐 관저가 있겠지만 부동산 재벌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 측이 여전히 압박하고 기싸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진짜 노력 중이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를 맞고 있는 격이다 지금.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의 고민이다. 우리 협상팀이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본은 15%, EU는 15%인데 우리도 그거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론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정부 협상단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국내에서 오히려 막 그 미국 욕도 좀 하고 그래서 힘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한미 FTA가 이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2%에 서로 관세를 하다가 지금 15냐, 16이냐, 17이냐, 18이냐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거 다 내놔야 할 판이고 미국은 우리가 1,000억 불밖에 안 돼 투자 만들 수 있는 거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미국은 쟤네 4,000억, 쟤네 7,000억이니까 너 한 최소한 2,000억 불 이상을 가져와 이건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씀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기업 관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짜낼 거 다 짜내놨다. 그런데 미국에다만 투자하면 어떡하냐. 그럼 국내 투자 예산을 빼서 이쪽에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구리. 그러니까 미국의 장관 불러놓고 조업해버리는 모 당의 혁신위원장하고 비슷한 어떤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또 다르게 한국 내 공포 내지 혼란을 조성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흔들어 놓기 또 전략도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맞습니다. 뭐 다구리, 뭐 빠따,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참 일본 말이 많이 나오네요. 참 불합리하죠. 이게 왜냐하면 양측이 합의하에 한미 FTA라는 걸 유지하면서 서로 동반선장했는데 지금까지 패턴을 좀 보면. 일본 했고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번에 EU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축산물을 포함한 시장 개방이 그러니까 키고요. 호주도 소고기 수출 국가거든요.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어요 미국에다. 아, 그런다고 팔리나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원령이 30개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상당히 상징적으로 풀려고 할 거예요. 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여기서 얘기해 적절할지 모르는데 우리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잖아요. 송유림을. 송미령을. 근데 이 삼남지방 경상남도 소위 호남 지역에서는 그 농민들의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 등등을 개방하게 되면 정권 초기에 이 민심 정권의 부담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농산물에 관해서 이제 양보할 수 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다가 좀 끝을 안 맺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농산물 그 개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적 파문을 잠재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송미령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양심껏 방송합시다. 양심껏. 제가 화살은 누군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팩트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농축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수입할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또 한때는 그래서 농산물은 뺀다라는 보도가 있다가 또 그러니까 가니까 농산물이 일부 포함이 될 것 같다. 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을 이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필 다 우리가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사과는 또 경상북도 지역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체 우리는 그럼 너희 우리 이런 거 못하니까 옥수수 사올게. 이거는 연료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농수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무엇을 수입할지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정을 하겠는데 사과는 꼭 경북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충주 사과도 충주에도 되게 있습니다. 유명하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 사과도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사과가 유명했던 특정 지역이 지금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8월 1일 전에 타결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하겠죠. 해야 되는 하겠죠. 거죠. 뭐. 예. 진짜 오늘 좀 말을 좀 세게 하면 저쪽 입에다 뭘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거를 고생하면 우르나라에 떡 하나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충 아주 대대적으로 우려 먹을 만한 좋은 명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에 완전히 작년에 2척 수주했답니다. 2척.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아니면 회생할 어떤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미국의 목줄을 틀어줄 수 있는 좋은 카드 아니냐.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했다고 우기고 실행은 유예하거나 전제 조건을 붙이는 그렇죠. 일본식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일본 같으면 트럼프는 거의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어제 저희가 이제 그 GB 타임스에서 짚었는데 앱스타인 그 리스트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는 이제 그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만회하려고 더 세게 나올까요? 아니면 힘을 잃을까요? 상관관계는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일 합의도 일본이 발표하기 전에 혹은 일본 입장에서는 수상이 일본 총리가 공식 보고를 받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러니까 내버렸거든요. 이 통상 성과를 가지고 앱스타인 파문을 물타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한 건 트럼프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우리도 급해요. 8월 1일 저쪽에다 정해놨기 때문에 넘어가면 다들 15, 15 뭐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갑자기 25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의 대미 수출의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앱스타인 파문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공개가 될까요? 언젠간 되겠죠. 근데 이런저런 사진들은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우리 그 촌철님 혹시 그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성추문 사건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명태균 게이트급 사건이죠. 미국에.
명태균은 그래도 성옥으로 사건은 없고 그건 파문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크기가 그 게이트가 개헌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저는 내년까지 아주 공경에 처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태국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휴전 협상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일단 뭘 갖고 이렇게 충돌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국경 분쟁인데 사실은 양국 간에 좀 국경에 한 800km 정도가 접해 있습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근데 이게 옛날에 프랑스가 시암이라고 태국의 옛 이름이거든요. 조약을 체결할 때 아주 이상하게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도 국경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가로지르는 산맥의 분수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프랑스가 제시한 지도는 캄보디아 쪽에 유리하게.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영토를 야금야금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이 지도로 일단은 해놨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캄보디아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왔던 게 오래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최근까지 평화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군데 그 사원이 요게 이제 미래 개발 가치가 높고 관광 수익이 예상이 되니까 같이 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옛 사원 지금은 외국인들이 일체 출입 금지돼 있습니다. 사원이라는 게 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까먹었는데 이름이 뭐 있는데. 프레아 비어 사원이고요. 힌두교 사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원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게 누구 관할이냐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지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뢰? 그 순찰하던 태국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꽤 여러 명이 사상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이제 분쟁의 트리거가 된 것이죠. 태국 쪽에서는 캄보디아가 지뢰를 매설했다 이 얘기고 캄보디아는 그게 아니고 오래전에 매설된 지뢰가 자연 수풀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쟁이 격화되다가 급기야는 다연장 로켓하고 전투기가 동원되는 충돌로 이게 비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사력은 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에서는 이제 옛날에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태국의 저기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타격해가지고 한 12명이 사상이 됐어요. 근데 이 다연장포가 정말 무서운 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쏜 사람도 몰라. 이러니까 저기 정밀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거든 이게. 그냥 맞아라고 아무데나 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쐈는데 그게 왜 편의점으로 날아갔는지 모르겠다고 잡아 떼는 거고. 저쪽은 니들 민간인한테 일부러 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태국에서 F-16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응징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양상이 이제 4월에 있었던 인도 파키스탄 분쟁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때도 표면적인 양상은 국경 분쟁이었는데 지금도 어떤 국경에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분쟁이라는 게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에서 4월에 분쟁이 벌어질 때 하고 지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벌어질 때 이 네 나라가 공히 국내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이 세습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약화되는 등 급격하게 민주주의가 그나마 있던 민주주의 제도마저도 퇴행되면서 군부가 어떤 사회 어떤 중심 세력으로 급격히 부상해 왔다는 이런 민주주의 퇴행이 어떤 대외적 호전성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약화되면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딱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 딱 그 수순인데 예컨대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공통점이 권력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파에통탄 시나와트 총리, 이 탁신 시나와트 총리의 딸이거든요. 이렇게 세습되는 구조니까 당연히 군부가 우습게 보겠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경우엔 훈 마네 총리인데 이 훈센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훈 마네 총리도 역시 정치적 기반이 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후광 38년간 권력을 유지한 훈내 총리가
상원 의장이 돼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국의 어떤 권력이 세습 형태를 취하면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언론 통제, 이런 어떤 그 국내 시민의 자유권도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태국 같은 경우 이제 군부 쿠데타가 밥 먹듯이 되는 나라고. 캄보디아에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군부의 정치 권력이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면서 어떤 그 라이벌 옆에 국가에다가 더 뭔가 조금 과시적인 이런 어떤 그 행태에 자꾸 끌려다니는 이게 분쟁의 또 뒷배경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시민 역량으로 분쇄를 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의 어떤 그 계엄 사태도 외환하고 같이 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북한이라는 변수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 그렇게 보면은 저는 뭐 올해 4월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그다음에 한국의 계엄 사태, 그다음에 지금의 태국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이 그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어왔던 그 토대가 이 민주주의 태행, 그다음에 권위주의의 기환과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중요한 지적이시죠. 그 지적에 이제 그 따라붙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도 국가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네. 다른 나라는 먹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먹히고 오히려 그거를 좌절을 시키고 분쇄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4월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이제 벌써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 전쟁 이후 상황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 작전명 신두루 작전이라고 해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카슈미르 일대에서 분쟁을 하고 난 뒤에 약 8,000개의 소셜 미디어 SNS 계정을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BBC와 알자지라 등 외신을 해당 분쟁 지역에서 다 추방을 했고 언론인들을 갖다가 체포하거나 언론사 계좌를 동결하는 등. 단전 단수는 안 했대? 단전 단수까지는 안 했나 봐. 근데 더 심한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니까 이 분쟁이 인도가 원래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었는데 그 기폭제 역할을 해가지고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이런 어떤 그 기폭제 역할로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파키스탄도 이 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문이루 육군 참모총장이 원래 야전 사령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정치 권력의 중심축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그리고 이런 흐름이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 아니 저는 더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한 4, 50년간 아시아에 평화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잖아요. 그 근저에는 미중 대탕트라는 기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멈췄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종전된 후에 그 무렵이 이제 미중 대탕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협력의 분위기로 했고 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아세안 같은 게 만들어지고 아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다 협력하고 이게 일반적인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가 4월에 이 방송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전 그 분쟁이 예사롭지 않다. 이후에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국가주의나 권위주의를 자극하고 그러면서 심한 자기 국가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 국가하고 갈등이 생기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서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가. 난 오히려 전혀 예상이 됐던 곳에서 일어날까 봐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 대만에 비해서 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지금 미국이 아시아 질서를 온통 재편하는 그 키워드가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지금 흔들흔들해요. 여기까지 영향을 안 주는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국 교수님은?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저걸 봐야겠죠. 어쨌든 이 국제정치학자로서는 이번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무력 충돌이 나타나는 원인은 늘 상존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아까 캄보디아하고 태국 이번에 이 국경 분쟁인데 제3의 액터가
나타나죠. 프랑스. 이게 뭐냐면 이게 식민지 시대 때 자기가 임의대로 지어놓은 경계선, 국경선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인도 파키스탄도 캐시미어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도 영국이 그어놓은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국경선이어서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탈식민지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미중 관계 말씀하셨지만 인도도 파키스탄도 캄보디아, 태국의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상당히 자존심과 자긍심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 분쟁은 저희 죽기 살기 아니 제로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독도와 같이 이건 상존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국내적 요인으로 트리거가 발생되고 근데 한편으로 아이러니가 있어요. 뭔데?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휴전 협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쟁하는 나라와는 무역 협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지금 36%, 31%가 36%였어요. 트럼프 노벨 평화상 타겠다. 그래서 딱 그 한마디로 하니 양측이 합의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가장 컸다고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이죠. 최근 몇 년 동안에 미얀마에서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필리핀도 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부터 이런 요인이 상존돼 있다 그러지만 왜 지금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 후퇴와 긴밀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분쟁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 태평양은 일종의 실용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념과 역사 이런 어떤 갈등적인 요인을 일단 넘어서서 당장은 먹고 살자. 베트남이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과거 적국하고도 수교를 맺고 이제 미국 베트남은 군사 협력도 합니다. 과거 교전국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실용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민족과 어떤 국가가 귀환하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 권위적 형태의 꼴을 갖추게 되니까 다시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양상이라는 거죠. 걱정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한번 붙고 동쪽으로 왔잖아. 여기서 더 동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게 무슨 법칙이 있고. 그런데 저기 마치 장마철에 비처럼 분쟁이 발생합니다. 요즘 일기예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분쟁이라는 것도 요즘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이란에 이르기까지 불시에 어떤 도덕비처럼 분쟁이 터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겨울에 정말로 빛의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교체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는 생각도 해요. 자부심 느껴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만약에 저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도대체 어디로 뭐가 튀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천만다행이다. 예.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